굵직한 이슈들이 좀 꽤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엊그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께서 연내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죠. 원래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말씀하시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집단들인데 이번에는 이제 립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기 위해서였다던가 아니면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다던가 조금 확정적인 말투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빚을 낼 수 있는 주체가 정부라던가 개인이라던가 혹은 기업 이런 주체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우려되는 영역이 바로 개인들이 지고 있는 부채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한 1년 동안의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부채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전시 상황에 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다른 여타 나라들하고 대비를 했을 때 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펀더멘털 대비해서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들과 기업들이 지고 있는 부채의 비중이 양쪽 사이드 다 GDP 대비해서 100%를 초과할 정도로 지고 있는 빚이 많단 말이죠. 특히나 이 개인들이 어떤 형태의 빚을 많이 졌냐면 투자를 위한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었던 영역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고요. 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신용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유행했었던 단어가 이제 영끌이라는 단어인데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기준금리가 즉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단기 형태인 기준금리가 시차를 두고서 언젠가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동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그에 앞서서 이미 10년물 국채금리라던가 보다 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금리들이 일찍이부터 상승한 것을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후에 대한 시장 전개를 대략적으로나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실물 경제에 비해서 금리는 너무 완화적이다. 그래서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은 풀어야 되지만 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낮게 유지를 하다 보면 자산시장 가격에 자산시장에 쌓이는 그 금액이 너무나 커진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 또 주식이라던가 비트코인 같은 대체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승폭이 빚을 통해서 너무 크게 상승하면 이건 시장에 무리가 간다. 이런 판단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를 통한 금융 불균형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기는 풀되 정부가 부채를 지고서 끌고 갈 수 있는 재정 정책의 형태로는 완화적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다만 개인들과 기업들에게 무리한 부채를 떠넘길 수 있는 통화정책 기조는 약간 좀 줄여나가겠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건 코로나 극복과 함께 계속해서 돈을 푼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필요한 영역에는 돈을 풀겠지만 하나씩 원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것은 누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만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해요. 어차피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비슷하단 말이죠. 돈이라는 게 풀리게 됐을 경우에 실물과의 교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가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한 사이드에서 실물 사이드에서는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돈의 시장 측면에서는 공급이 너무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달러의 공급이 무제한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한창 유행을 했었죠. 캐시 is trash라 그랬죠. 현금은 쓰레기다. 그래서 뭘 사야 되느냐? 정답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을 샀겠지만 또 누군가는 주식시장 혹은 채권, 금과 은 같은 시장들 혹은 비트코인 같은 시장들 이런 시장들로 다 참여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작년 한 해는 누구나 묻지마 투자를 했었던 그런 시기가 됐던 것이고 이 부동산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매수 거래는 여태 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었던 젊은 세대들이 그들은 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대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께서 빚을 지고 이 시장에 탑승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특히나 그분들의 가용자산 금액대가 한 10여 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모을 수 있는 2, 3억 정도 현금 자금에다가
그 위에다가 얹을 수 있는 부채를 주택담보대출 40~50%, 거기다가 신용대출을 추가적으로 10에서 15%를 얹어서 6억 내지 한 10억 정도 되는 금액대의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작년 한 해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반대편 사이드에서는 각종 세제적인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분들은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잡아야 될 때가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드 수요와 공급이 마주치면서 작년 한 해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가격이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있는 어떤 시장의 변화는 일단 매매 시장은 잠잠해졌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는 연일 오른다, 호가 상승폭을 키운다 이렇게 하지만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왜 오시냐면 내놨는데 거래가 안 된다고 오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호가는 띄울 수 있을지언정 본인이 올려놓은 호가의 100% 거래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도 지역 혹은 인천 지역,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매수세, 거주를 위한 매수세가 살아는 있지만 투자로서 이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서 매수해서 내가 다주택으로서 투자로서 계속 임차를 해주는 가구 수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급등 조짐이 각 지역들에서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전세 급등은 앞으로 수년 동안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정이 돼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조정이 아닌 그냥 봉합세로 흘러가도 지금처럼 DSR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영역을 제외시켜주고 거의 전세가의 80% 가까이를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 전세자금 대출이 풀리면서 공급은 줄어든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졌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대규모 수만 세대의 입주가 한 시즌에 몰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쭉 떨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현상에서 이제 조급하게 전세가 너무 올라서 못 버티겠다, 빨리 매수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건 자체가 이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량에 대한 규제와 원금 상황과 금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짬뽕이 돼가지고 대출받은 차주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매수를 위한 수요 역시도 지금은 상당히 좀 잠잠해진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단기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수요 사이드나 공급 사이드에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이 정책이라던가 금융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합이 되어서 상당히 지역별로 편차가 큰 시장이 발생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 큰 시장이 유지는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은 지금 시장이 과거 있었던 상승폭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